고은아, 살아있었어? 산속 암자 마당 빗자루를 쥔 비구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삭발한 머리에 승복 차림. 하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은이었습니다. 동준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고은이 맨발로 쫓겨나던 그날 아침,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울며 걸을 때 남편 동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그 뒤틀어진 시간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도 두 사람을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거사님, 이미 지난 2년입니다. 낮고 조용한 한마디,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서 청취하고 계신지 무료로 하는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한성그룹의 대저택, 높다란 담장 너머로 아침 햇살이 막 비껴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은이 안채에서 막 세수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택 대문 앞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트럭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라고 적힌 낡고 거무튀튀한 화물차였죠. 트럭에서 내린 남자들이 머뭇거림도 없이 현관 쪽으로 곧장 걸어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의 얼굴 표정은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저택 한쪽 옆에서 한 청년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든 상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작업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고은의 방문을 열고 옷 가지며 서랍 속 물건들을 박스째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제 물건이에요. 고은이 막아서자 가정부 한 명이 조용히 팔을 잡아 뒤로 당겼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요. 마당에 모여든 가정부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불륜녀를 두고 볼 순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품속에서 사진을 꺼내 고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고은이었습니다. 분명히 고은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힌 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진 속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이 아이는 제가...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서더니 고은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네 아버지 살리고 그 어린 놈 앞날 맞고 싶지 않으면 네가 불륜녀로 이 집에서 나가면 돼. 고은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두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된 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몰래 후원하며 지켜보던 어린 청년의 얼굴도요. 고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트럭 짐칸이 열렸습니다. 작업자 하나가 박스를 들더니 망설임도 없이 집어던지듯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이 흔적을 쓰레기보다 못해. 고은은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챙길 여유도 없이 끌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정부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고은은 바지 주머니 속 사진 한 장을 꼭 쥔 채 품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과 단둘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참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고은은 쓰러지듯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맨발로 걷는 아스팔트 위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그렇게 고은의 5년이 쓰레기차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기념음악회가 열리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중심가 대형 공연장. 오늘의 주 연주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준우였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는 순간 동준의 등이 굳었습니다. 그 멜로디였습니다. 오래전 집 안에서 자주 흘러나오던 그 곡이었습니다. 고은이 즐겨 틀던 곡이었죠. 세상 어디서도 다시 들을 것 같지 않았던 그 멜로디가 지금 이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가슴 어딘가를 긁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이 곡을 듣던 아내의 옆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동주는 시선을 무대 위로 옮겼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준우는 건반에서 눈을 들어 딱 한 번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잠깐 동준을 향했습니다. 연주자가 청중에게 보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보내는 눈빛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리셉션 자리, 이준우가 어느새 동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오기까지의 동선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동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준우가 동준 쪽으로 조금 더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5년 전 그날 아침 고은 선생님이 맨발로 그 집을 나오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동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준우는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동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보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재킷 안쪽으로 감춰진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쪽지 하나를 꺼내 동준의 손에 쥐어주고는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충북 진천 진사로 3355-7.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준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찢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동준은 결국 차키를 쥐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충북 진천으로 향하는 산길은 좁고 구불구불했고 포장도로가 끝난 자리부터는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흙길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길 위로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는데 마치 산이 세상과 스스로를 차단하려는 것처럼 짙고 고요했습니다. 동주는 1시간 반을 달려 산 입구에 닿았을 때 아직 사방이 어두컴컴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수백 번을 되물었습니다. 가야 하는가? 가서 어쩌려는가? 그러나 발은 이미 이 길 위에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 하나가 안개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동주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돌계단이 이쪽으로 이어졌고 구두 굽이 젖은 돌 위에서 미끄러질 듯 말 듯 소리를 낼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운 것인지 기대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계단이 끝나는 자리에 작은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법당 하나와 작은 요사체 하나, 그것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기와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그곳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당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삭발한 머리였고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아직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동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온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알아챘고 다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비구니가 멈췄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돌아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삭발을 했고 승복을 입었지만 5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매도, 입술의 형태도, 눈빛도 기억 속에 그대로였죠. 아니, 기억보다 더 선명했어요. 고은이었습니다. 동준의 두 무릎이 소리도 없이 클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지듯이 그냥 꺾여버렸어요. 5년이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랐던 5년이었죠.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당 처마 밑에 있던 스님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은은 그들을 향해 조용히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고은아, 목이 메어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름 두 글자를 부르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죽도록 미웠어. 근데 단 하루도 안 보고 싶은 날이 없었어.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는 걸 모르고 나는 5년을 당신만 원망하면서 살았어. 동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고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수행으로 쌓아온 평온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려는 것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거사님, 진정하시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물결 하나 잃지 않는 수면처럼요. 그러나 눈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고은은 천천히 손을 내려 동준의 손을 걷어냈습니다. 뿌리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밀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옷자락에서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두 사람 사이의 5년이라는 거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몰랐어. 날 버리고 떠난 줄 알았지. 동준이 겨우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멀리 두고 입술을 가만히 다물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지 스님이 법당 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흰 눈썹 아래 깊고 조용한 눈으로 동준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동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흙이 가득이었습니다. 고은은 이미 시선을 마당 아래쪽으로 내린 채 다시 빗자루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오지 않은 것처럼요. 동준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발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암자 입구에 다다른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산 너머로 해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동준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리에서 힘이 풀릴 것 같았는데 동시에 그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더 깊이 후벼 팠습니다. 살아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토록 멀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왔던 길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멀어지고 시내가 가까워질수록 동준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은 채 새벽 암자 마당에서 빗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눈을 감으면 바로 떠올랐고 눈을 뜨면 차창 너머 풍경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내내 동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건 오전이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비서가 오늘 일정을 보고하려 했지만 동준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5년째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지금 저 눈빛이 어떤 날에 나오는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준은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5년이 흘러가는 동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준은 의자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손이 책상 맨 아래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잠겨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고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없애라고 지시했을 때 차마 버리지 못하고 혼자 밀어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고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동준은 그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봉투째 다시 밀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열쇠를 꽂지 않았습니다. 잠그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내민 사진을 보던 날, 동준은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있었고 자백 편지가 있었습니다. 고은이 직접 쓴 필체였고 내용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배신당한 남편이었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고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옳다고 5년 동안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서야 처음으로 그 확신에 균열이 갔습니다. 동주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5년 전 사건 관련 자료 전부 가져와요. 그리고 고은 씨 아버지 병원 기록도 찾아봐요.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동주는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사진, 편지, 당시 조사 기록들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한 번 보고 덮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뭔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동준이 해외 출장 중이던 그날, 고은 쪽에서 걸려온 발신 내역이었습니다. 오전에 3번, 오후에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은은 그날 5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동준은 그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통화들 왜 연결이 안 됐습니까? 비서가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당시 대표님 수신이 외부에서 차단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님 지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 닿을 수 없도록 막혀 있었습니다. 고은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동준에게는 닿지 않도록 누군가가 미리 손을 써뒀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날 마당이었습니다. 고은이 끌려 나오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정부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람들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아무도 고은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그게 그냥 눈치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달랐습니다.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그 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시켜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요. 동주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고은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병원이었습니다. 비서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기록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고은이 집에서 쫓겨난 이듬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아직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분 따님이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곁에 계셨는데 마지막엔 혼자셨어요. 아무도 오지 않으셨거든요. 비서가 그 말을 전할 때 동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맨발로 쫓겨난 사람이 아버지 임종을 혼자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갑고 거칠었을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걸어 나간 사람이 그 뒤로 혼자 버텨가며 아버지 곁을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주는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비서가 며칠 뒤 또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준우, 그 피아니스트에게 5년 전부터 꾸준히 들어온 익명의 후원 기록이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학 비용의 생활비까지 누군가가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송금 출처를 추적해봤는데 여러 차례 우회해서 보낸 흔적이 있습니다. 계속 파고들다 보니 집에서 쫓겨난 직후에 사모님 이름으로 개설한 차명 계좌와 연결됩니다. 동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던 날, 고은은 맨발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조차 챙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 병원비를 대면서 동시에 젊은 청년의 유학 비용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냈을까요? 동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동준이 돌아보았습니다.
5년 전 그날 그 집에서 일하다 갑작스럽게 나간 가정부 한 분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그만뒀는데 최근에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동준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짧은 편지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년 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준은 그 편지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동안 마음에 걸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고개를 돌리고 눈을 피하던 사람들 중 하나가 5년 만에 입을 열려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그 마당에서 무언가를 본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납시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자백 편지도 필적 감정 맡겨요. 정식으로. 비서가 나간 뒤 동준은 이준우에게 직접 연락을 넣었습니다. 이준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준비가 되셨을 때 직접 오십시오.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5년 동안 누군가가 혼자 알고 있었을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동준은 느꼈습니다. 동준은 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빗줄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준은 창가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다시 한 장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의심하는 눈으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정부를 만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꼭 쥔 채 앉아있던 나이 든 여자였습니다. 말문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지만 한 번 입을 열자 5년 동안 쌓인 것들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동준은 그 말들을 들으며 한마디도 끊지 않았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돌아왔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억지로 쓴 것이거나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하나씩이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준은 이준우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심 외곽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이준우가 직접 정한 곳이었습니다. 번화가에서 한참 벗어난 골목 안, 간판도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이준우는 모자를 눌러쓰고 코트깃을 세운 채 들어섰고 구석 자리에 먼저 앉아있던 동준과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그날도 그랬습니다. 생계 때문에 나간 자리였는데 그 집이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이준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한번 가볍게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피아노를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밀어주신 분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저한테 아무 조건도 없이요. 그런 분이 그날 아침 그 마당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우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뛰어들면 선생님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장 밖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에 폰이 잡혔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뭐라도 남겨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생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이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담장 밖에서 떨고 있던 20살 고아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맨발로 걸어 나가는 걸 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더니 골목 모퉁이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테이블 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대표님이 받으신 그 사진, 그 원룸이 제가 고아원을 나와 처음 얻은 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저를 보러 오신 거였어요. 잘 지내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확인하러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륜의 증거라 믿어온 그 사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이준우가 손으로 쓴 메모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폐기물 업체 기사의 증언이었습니다. 부인이 참 가엾더라고요. 왼발이었는데 아무도 신발 한 켤레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주는 그 문장 위에서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자백 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우가 물었고 동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랍이 고르지 않고 글씨체에도 이상 소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쓴 것이거나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쫓겨나기 전날 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정부분이 최근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편지지와 펜을 내미셨고 선생님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쓰고 나서 선생님이 엉엉 울었다고요. 테이블 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억지로 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와 가난한 고아 청년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직접 손으로 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동준이 의심 없이 믿어온 증거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준우가 말했습니다. 그날 한쪽 옆에서 녹음한 파일 5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 협박 내용, 선생님이 무너지던 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우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생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지우지 않았습니다. 동준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이 5년 동안 그 청년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아 청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혼자 그것을 품고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준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리 아시면 증거부터 없애실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분입니다. 제가 5년을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력해질 수 있어요. 동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동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틀림이 한 사람의 5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사가 뜬 건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에 제목이 걸렸습니다. 한성그룹 전 며느리, 비군이 행세하며 젊은 피아니스트와 은밀한 관계. 자극적인 제목 아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암자 근처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흐릿한 사진이었는데 고은의 승복 차림 뒷모습과 이준우의 얼굴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찍힌 것인지도 불분명한 사진이었지만 제목과 함께 놓이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창은 삽시간에 들끓었습니다. 5년 전 불륜녀가 이번엔 스님 행세를 한다느니 젊은 피아니스트를 후원한 것도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느니 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우의 이름 앞에 붙던 수식어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는 말 대신 스캔들의 남자 주인공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시절부터 피아노 앞에 앉아 버텨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하루아침에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준우의 소속사에는 아침부터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유럽 공연 일정에도 영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해온 기획사 쪽에서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공식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이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충북 진천으로 향하는 산길 입구에는 아침부터 취재 차량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암자 앞까지 올라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암자 안에 있던 스님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은은 법당 안에 있었습니다. 기척 하나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소란이 들려와도,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와도 고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는 사람처럼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동준의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비서의 만류도 듣지 않고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회 표결 막으려면 지금 당장 그 여자 포기해. 기사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어? 동주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이었다면 그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동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내 표정을 거두고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5년 전 고은 씨 자백 편지 어머니가 쓰게 하셨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박자 늦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말을 꺼내대는지 모르겠지만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미한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동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신 차려라. 회사가 먼저냐 그 여자가 먼저냐? 시어머니가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주는 그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요. 어머니 관련 계좌 움직임 최근 한 달치 전부 들여다보라고 하세요. 그날 저녁 법무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차명 계좌 하나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직전에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면서 동시에 흔적을 지우려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동준의 비서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서 일하다 퇴직한 가정부였습니다. 문자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년 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서가 그 문자를 동준에게 가져왔을 때 동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준우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속사에서 보내온 자제 요청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유럽 공연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준우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아침 담장 밖에서 떨리는 손으로 녹음했던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파일이었습니다. 무너지던 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준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를 번호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속사도 기획사도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장 섭외 담당자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도심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이준우 측에서 직접 섭외하고 직접 언론에 공지를 넣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카메라와 마이크로 가득 찼고 그 열기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이준우가 들어서자 셔터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앞에 섰습니다. 모자도 없고 코트깃도 세우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숨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이준우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5년 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연고도 없고 돈도 없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곁에서 밀어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그분이 고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안에 오랫동안 눌러온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5년 전 저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그곳이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그날 그 마당에서 선생님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도울 수 없었습니다. 뛰어들면 선생님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준우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 그날 아침에 제가 담장 밖에서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 옆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불륜녀를 계속 두고 볼 순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이도 못 낳더니 젊은 놈이랑 살림을 차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그 아이는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아버지 살리고 그 어린 놈 앞날 맞고 싶지 않으면 네가 불륜녀로 이 집서 나가면 돼. 그리고 잠시 후 낮고 떨리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회의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기자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카메라맨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목소리, 한성그룹 사모님 아닙니까? 이준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그 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5년 전 고은에게 내밀었던 그 원룸 사진이었습니다. 저 건물은 제가 고아원을 나와 처음으로 얻은 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거기 오신 건 저를 보러 오신 거였어요. 혼자 잘 지내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처음 사는 살림은 괜찮은지 살펴오신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륜의 현장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고아 청년의 첫 보금자리를 걱정해서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멈췄습니다. 셔터 소리도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우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선생님은 이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생님의 후원 내역입니다. 이준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선생님은 그 집에서 맨발로 쫓겨나신 뒤에도 아버지 병원비를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동시에 저의 유학 비용과 생활비를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하셨는지, 어떻게 버티셨는지는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만 압니다. 이준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해 저를 지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그때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집에서 일하다 퇴직한 가정부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큰 사모님이 편지지를 내미셨어요. 작은 사모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쓰다가 멈추고 또 쓰다가 멈추고 했어요. 다 쓰고 나서 엉엉 우셨어요. 5년 동안 그 모습이 눈에 밟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어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우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름을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시각 성북동 저택에서 시어머니는 TV 앞에 앉아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넓은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멍한 눈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부터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의 분위기가 시간 단위로 달라졌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검찰에서 한성그룹 부민 여사에 대한 수사 착수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동주는 그 소식을 비서에게 보고받으면서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차를 몰아 고은에게 향했습니다. 그냥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고은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준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처럼 고요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주는 차를 몰아 고은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언론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는 상황에서 암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산길 입구까지 올라와 진을 치고 있다는 보고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동준이 미리 마련해둔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번잡한 도심과 멀리 떨어진 아무도 찾아오기 어려운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고은은 그곳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방 안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암자의 좁고 낮은 방과는 달리 넓고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고은에게는 오히려 그 넓음이 낯선 것 같았습니다. 동주는 고은이 방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나서야 마루 끝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해야 할 것 같기도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동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은의 그 한마디가 어떤 말보다 더 깊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5년을 그렇게 버텨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고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조용히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고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5년이 지났네요. 동준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이 아니라 어제 같아. 고은은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밖을 바라보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동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동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혼자 가슴에 담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은아, 아버님 산소에 다녀왔어. 고은이 천천히 동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는 기색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 곁을 혼자 지켰습니다. 임종을 혼자 치르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도 동준이 그 산소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준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고은의 눈물을 막으려 하지도 무슨 말로 달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따금 짧은 말이 오갔고 그보다 긴 침묵이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 침묵 안에서 조용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동준의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동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쪽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동준은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고은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복 자락이 바닥에 조용히 펼쳐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주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마루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 있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었습니다. 검찰 소환장이 나온 것은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쥐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봉투 안의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소환 소식은 그날 오후에 이미 언론을 탔습니다. 포털 메인에 이름이 올랐고 방송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불륜 누명 사건의 진실. 한성그룹 사모 검찰 소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창은 하루 종일 들끓었습니다. 재벌가 일가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마다 안부를 묻던 친척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함께해온 지인들도 모임에서 조용히 발을 뺐습니다. 언론 앞에 나서서 시어머니와 선을 긋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인맥이 기사 한 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곁에 있다가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제 살로 느꼈습니다. 저택에서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일해온 가정부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운전기사도 정원을 돌보던 사람도 하나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무도 사직서를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넓고 반듯하던 저택이 조금씩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울 사람도 치울 마음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비서가 받았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말이 들렸고 그 다음으로 돌아온 말은 짧았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려우십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돌려 말했지만 거절이었습니다. 살면서 아들에게 거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늘 어머니 말이라면 고개를 끄덕였고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전화 한 통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어릴 적 이 집 마당에서 뛰놀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넘어져도 울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이 집 문턱을 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동준 결혼 초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옆에 고은이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꾸밈없이 환한, 꾸밈없이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한번 짚었다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빈 방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그 말을 하면 마음이 굳건해졌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중얼거리면 중얼거릴수록 오히려 어딘가가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출석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택 앞에 취재 차량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평생 이 문을 드나들 때는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고 비서가 앞을 챙겼고 일가 어른들이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직접 닫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창문 너머로 쏟아졌고 시어머니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오를 때도 혼자였습니다. 수십 년을 이름만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사람이 그날은 계단 한 칸 한 칸을 혼자 걸었습니다. 주위에 카메라는 있었지만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날 밤,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가정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실 바닥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119가 왔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증세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운 시어머니 옆으로 꽃 한 송이 없었습니다. 문병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크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온 사람의 끝자리가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준이 병원복도 앞까지 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겠다는 말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끝까지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주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결국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동주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필이면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충북 진천 산속 암자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마당 귀퉁이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났고 오랫동안 앙상하던 나뭇가지의 연두빛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아침마다 새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 봄 어느 날 낯선 얼굴 하나가 암자에 나타났습니다. 봉사자 신분이었습니다. 단체로 오는 봉사자들 속에 섞여 들어온 것이었는데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거친 일이 익숙지 않은 손으로 마당 돌을 나르고 법당 처마 및 낙엽을 쓸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섞여 조용히 움직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암자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고은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조용히 일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고은의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저분 벌써 세 번째예요. 고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미소였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러나 그 둘이 한꺼번에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준우가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고은장학재단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짤막하게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후원해준 은인의 이름을 재단에 붙였다고. 그분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요. 고은은 그 기사를 건네받아 한번 읽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그 종이를 손안에 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고은의 아버지 산소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일이었습니다. 동준이 먼저 와 있었고 고은이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먼저 오자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둘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소 앞에 소복하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암자 툇마루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조용히 차 두 잔을 내다 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마당을 덮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말없이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스님, 돌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눈이 쌓이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고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준 씨, 처음이었습니다. 5년 전에도 암자에서 제외했던 그날에도 고은은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두 글자가 툇마루 위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동준은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사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짧은 세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미안함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고, 다시는 말하지 못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동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동준이 먼저 계단 쪽으로 걸어갔고, 고은은 법당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발자국 두 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툇마루에서 시작해 한동안 나란히 이어지던 발자국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줄은 계단 쪽으로, 한 줄은 법당 쪽으로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 위에 다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 고은의 아픈 사연에 공감하며 끝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